어제는 어디로 갔을까? 분명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는데 저녁이 되어 돌이켜보면 그날은 마치 물처럼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어 사라져버린 것 같다.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정하게 흘러가는 줄 몰랐다. 어릴 땐 하루가 길게 느껴졌는데 언제부터인가 시간은 점점 빨라지고 계절은 성급하게 바뀌며 1년이라는 단위마저 가볍게 지나쳐버린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기까지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정작 시간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그리고 지나간 시간은 정말 사라져버린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저 시계 바늘을 쫓으며 마감을 맞추며 시간이 부족하다고 투덜거리면서 또 다른 하루를 보내버린다. 하지만 어떤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지금 이 순간도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얼마나 기이한 일인지. 방금 전까지 현재라고 불렸던 것이 순식간에 과거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이 신비로운 변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라는 것은 과연 실제하는 것일까? 시간에 대한 이런 물음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을 이해하려는 시도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 던져진 존재이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변화하고 늙어가고 결국 사라져버리는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시간적 존재라고 정의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경험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유일한 존재다. 동물들은 지금 이 순간에만 살아가지만 인간은 시간의 흐름을 의식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한다. 하지만 바로 이 능력이 우리에게 특별한 고통을 안겨준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아쉬워하고 때로는 절망한다. 오늘은 그 시간의 신비와 무게에 대해 차근차근 탐구해 보려 한다. 왜 시간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일까? 과거는 정말 사라진 것일까? 미래는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존재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은 철학자들이 수천 년간 고민해온 질문들이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주하고 있는 실존적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니 이 여정을 함께 떠나보자. 시간이라는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을지도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존재의 더 깊은 측면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이라는 시점은 과연 실제하는 것일까? 조금 이상한 질문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철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문제로 고민해왔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다. 과거는 이미 없고 미래는 아직 없다. 그렇다면 현재는 무엇인가? 우리가 현재라고 부르는 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묘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 사이의 경계선일 뿐, 그 자체로는 지속성이나 두께를 갖지 않는다. 마치 칼날처럼 얇아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려 하는 순간 이미 과거로 넘어가 버린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지금 이 문장을 읽는 순간조차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단어 하나하나를 읽어가는 동안 앞서 읽었던 단어들은 이미 방금 전이라는 과거 속에 머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현재는 사실 끊임없이 사라져가는 과거들의 연속일 뿐인 것일까? 베르그송은 이 문제를 순수 지속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시간은 공간화된 시간, 즉 시계로 재는 기계적 시간이다. 하지만 진정한 시간은 의식의 흐름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가 서로 스며들고 중첩되는 생생한 경험의 연속이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의식의 상태 속에 머물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제의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내일의 계획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 순수한 지금만을 경험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를 살아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존재하지 않는 현재를 어떻게 살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역설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로 이끈다. 불교 철학에서는 이를 무상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고정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라고 생각하는 순간도 이미 변화의 과정 속에 있으며 그 자체로는 실체가 없다. 따라서 현재에 집착하는 것은 환상에 매달리는 것과 같다. 하지만 이것이 절망적인 결론은 아니다. 오히려 이 깨달음은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 현재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는 흐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도 기쁨도 모두 흘러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것들에 너무 깊이 매달리지 않을 수 있다. 현재라는 환상을 벗어던지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시간, 즉 의식의 흐름 속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경험의 연속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은 시계가 가리키는 추상적인 시간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맥박치는 살아있는 시간이다. 그러니 현재를 살아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지금 이 순간에 고착되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의식의 흐름에 온전히 몸을 맡기라는 것일 수도 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흐름에 저항하지 않으며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들을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시간적 존재인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일 것이다. 기억이라는 것이 참 기이하다. 분명 지나가버린 일인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 어떤 기억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어제 일처럼 선명하고 어떤 기억은 불과 며칠 전 일인데도 이미 흐릿하게 사라져간다. 과연 과거는 정말 지나간 것일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 존재의 일부로 남아있는 것일까? 프루스트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마들렌 과자의 맛을 통해 되살아나는 유년기의 기억을 묘사했다. 그 순간 과거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로 되돌아온다. 시간은 되돌려질 수 없다고 하지만 의식 안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중첩된다. 그렇다면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도 사실은 의식이 만들어낸 구조일 뿐인 것일까? 우리는 보통 과거를 저장고처럼 생각한다. 일어난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기억이라는 창고에 보관되고 필요할 때 꺼내어 보는 것이라고. 하지만 기억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기억은 과거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재구성한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보자. 그 기억 속에 나는 정말 그때의 나일까? 아니면 지금의 나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나일까? 기억 속의 집은 정말 그렇게 컸을까? 아이였던 내 눈에 그렇게 보였던 것일까? 기억은 과거의 사실을 전해주는 증인이 아니라 현재가 과거를 해석하는 방식이다. 베르그송은 기억을 두 종류로 구분했다. 하나는 습관 마이너스 기억으로 몸에 새겨진 반복적 행동들이다. 자전거 타기, 언어 사용하기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순수 기억으로 특정한 순간의 독특한 경험이다. 첫사랑의 순간,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두 종류의 기억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습관 마이너스 기억은 현재의 행동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가 걸을 때 의식하지 않지만 과거의 모든 걸음걸이가 지금의 걸음에 스며들어 있다. 반면 순수 기억은 그 자체로 완결된 경험이다. 그것은 현재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순간의 고유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는 정말 사라지는 것일까? 물리적으로는 그렇다. 어제의 해는 오늘의 해가 아니고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와 다르다. 하지만 의식의 차원에서 과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현재 속에 층층이 쌓여서 우리 존재의 두께를 만든다. 기억의 무게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모든 순간들을 어깨에 지고 살아간다. 기쁜 기억도 슬픈 기억도 후회스러운 기억도 모두 지금의 나를 만드는 재료가 된다. 때로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 때도 있다. 하지만 그 무게 없이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기억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다.
우리는 가족의 기억, 민족의 기억, 인류의 기억을 공유한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도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기억이 된다. 할머니가 들려주신 일제강점기 이야기, 역사책에서 읽은 전쟁의 참상, 영화를 통해 본 먼 나라의 슬픔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기억이 되고 현재를 해석하는 렌즈가 된다. 그러므로 과거는 지나갔다고 말하는 것은 반만 맞는 말이다. 시간으로서의 과거는 지나갔지만 의미로서의 과거는 여전히 현재 속에 살아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억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아픈 기억에 사로잡히지도 좋은 기억에만 안주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기억들이 지금의 나를 더 깊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억의 무게를 지혜롭게 짊어지는 방법일 것이다.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날지도 확실하지 않으며 설령 일어난다 해도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걱정하고 계획하고 꿈꾼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이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이데거는 인간을 기투하는 존재라고 규정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미래로 던져놓고 살아간다. 내일 할 일, 다음 달 계획, 내년 목표, 노후 준비.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현재의 우리를 지배한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는 존재다. 이것은 다른 동물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이다.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미래를 준비하지만 추상적인 미래를 상상하지는 않는다. 겨울을 위해 먹이를 저장하는 다람쇠도 겨울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마치 현실처럼 경험한다. 미래에 대한 이런 능력은 축복이자 저주다. 미래를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희망을 품을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불안해하고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꿈에 매달리며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한다. 미래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키르케고르는 미래를 불안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미래는 가능성의 영역이다.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고 그 무엇이든이 바로 불안의 원천이다.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불안할 이유가 없다. 불안은 언제나 불확실성 앞에서 생겨난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 만약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우리의 선택과 노력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미래가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다. 사르트르는 인간을 자유로 내던져진 존재라고 표현했다. 우리는 미래를 선택해야 하는 자유를 갖고 있지만 그 자유는 우리가 원해서 가진 것이 아니다. 선택하지 않을 자유조차 없다. 매 순간 우리는 미래를 향한 선택을 강요받는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멀리 있는 미래는 낭만적으로, 가까운 미래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10년 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일 수도 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의외로 적을 수 있다. 반면 내일 아침에 받을 한 통의 전화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 미래는 그렇게 예측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니체는 운명을 사랑하라 에머 FATI고 말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기대를 버리고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이 체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에 더 충실하게 살라는 권유다. 미래의 그림자는 현재를 어둡게 만들 수도 밝게 만들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림자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다. 미래를 위한 준비는 필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이 현재를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환상이 현재의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아직 오지 않은 것들이 현재에 미치는 힘을 인정하되 그것에 압도되지 않는 것. 미래를 향해 열린 마음을 갖되
발은 현재의 땅에 단단히 딛고 서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미래라는 불확실성과 지혜롭게 공존하는 방법일 것이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을 걸어 같은 장소로 향한다.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며 같은 걱정을 반복한다. 저녁이 되면 같은 피로감에 젖어 잠자리에 들고 다음 날 다시 같은 하루가 시작된다. 언제부터 우리 삶은 이렇게 반복의 연속이 되었을까? 니체는 이를 영원회귀라는 개념으로 표현했다. 만약 이 삶이, 이 하루가,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것을 견딜 수 있겠는가? 그는 이 질문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했다. 지금 이 순간이 무한히 반복된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충실하게 살고 있는가? 일상의 반복성은 양면적이다. 한편으로는 안정감을 준다. 예측 가능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익숙한 출근길, 정해진 업무. 이런 것들이 삶의 리듬을 만들어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권태를 불러온다. 같은 것의 반복 속에서 시간은 의미를 잃고 삶은 기계적으로 변한다. 카미는 이런 상황을 시지프의 신화로 설명했다. 시지프는 큰 바위를 산 정상까지 굴려올리는 벌을 받았다. 하지만 바위는 정상에 닿자마자 다시 굴러떨어지고 그는 영원히 이 일을 반복해야 한다. 카미는 시지프의 모습에서 현대인의 삶을 보았다. 끝없는 반복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야 하는 존재의 모습을. 그런데 정말 모든 반복이 무의미한 걸까? 같은 일의 반복 속에서도 미세한 차이들이 있다. 같은 길을 걸어도 오늘의 하늘은 어제와 다르고 같은 사람을 만나도 오늘의 대화는 어제와 다르다. 문제는 우리가 그 차이를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베르그송은 시간을 질적 다양성이라고 표현했다. 시계로 재는 시간은 모두 똑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매번 다르다. 즐거운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 지루한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 같은 한 시간이라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일상의 반복 속에서 시간의 질적 차이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권태로운 반복에서 벗어나는 열쇠다. 매일 마시는 커피지만 오늘의 맛에 집중해보기. 매일 걷는 길이지만 오늘의 풍경에 눈을 뜨기. 매일 만나는 사람이지만 오늘의 그 사람을 새롭게 보기. 하지만 때로는 반복 자체에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매일 반복되는 기도, 매일 이어지는 연습, 매일 계속되는 돌봄. 이런 것들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깊어지는 과정이다. 같은 동작의 반복 속에서 숙련이 쌓이고 같은 만남의 반복 속에서 관계가 깊어진다. 선불교에서는 이를 일상삼매라고 한다. 평범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밥을 먹을 때는 오직 밥 먹기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오직 걷기에만 집중하는 것. 반복되는 행위 하나하나에 온전히 몰입할 때 그 행위는 더 이상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 깊은 명상이 된다. 시간 속에 갇힌 것은 반복 자체가 아니라 반복에 대한 우리의 태도일 수도 있다. 반복을 저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시지프가 되지만 반복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예술가가 될 수 있다. 피아니스트가 같은 곡을 수천 번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도 일상의 반복 속에서 삶이라는 곡을 더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결국 문제는 반복 자체가 아니라 반복 속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후회를 반복하며 같은 불만을 반복하는 것. 진정한 의미에서 시간 속에 갇힌 존재란 변화의 가능성을 포기한 존재인지도 모른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조금씩 나아지려 노력하는 한 우리는 여전히 자유로운 존재다.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가능한 한 멀리 밀어두고 살아갈 것이다. 너무 무겁고 너무 두렵고 너무 확정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죽음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조건이다. 죽음이 없다면 시간도 의미가 없고 선택도 의미가 없으며 사랑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 사인-GUM-TOD라고 정의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간다. 다른 모든 가능성은 실현될 수도 있고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죽음만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 확실성이 역설적으로 우리 삶에 긴장감과 의미를 부여한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어떨까? 처음에는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권태로워질 것이다. 사랑도 우정도 성취도 모두 언젠가는 다시 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린다. 무한한 시간 앞에서는 어떤 선택도 절실하지 않고 어떤 만남도 특별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제한된 시간만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선택이 절실하고 만남이 소중하며 순간들이 의미 있다. 유한성이야말로 무한한 가치를 창조하는 조건이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죽음은 없고 죽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없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이런 논리적 접근으로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실존적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 죽음의 공포는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 즉 시간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시간의 유한성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다. 하나는 죽음을 부정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끝없이 미루고 끝없이 계획하며 정작 중요한 것들은 나중에 하겠다고 다짐하는 살. 다른 하나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메멘토 모리 미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가르침을 실천했다. 이것은 죽음에 사로잡혀 살라는 뜻이 아니라 삶의 유한성을 인식함으로써 더 충실하게 살라는 뜻이다. 내일도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없다면 오늘을 더 진지하게 살아야 한다. 죽음 앞에서 시간은 다른 질감을 갖는다. 무한했을 때는 무의미했던 작은 순간들이 갑자기 소중해진다. 가족과의 식사, 친구와의 대화,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순간들이라는 인식 속에서 새로운 깊이를 갖는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항상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허무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어차피 다 죽을 건데 뭘 하든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런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죽음을 직면하는 지혜의 핵심이다. 카미는 이런 허무감을 부조리라고 불렀다.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욕망과 무의미한 우주 사이의 충돌. 하지만 그는 이 부조리 앞에서도 삶을 긍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시지프처럼 끝없는 노동을 반복해야 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죽음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지만 동시에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하고 반복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하며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절실하다. 유한성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조건이자 축복이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되 그 두려움에 압도되지 말고 죽음을 인정하되 그것에 굴복하지 말자. 대신 죽음이라는 지평 앞에서 오늘 하루를, 이 순간을, 이 만남을 더욱 깊이 있게 살아가자. 그것이야말로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의미를 창조하는 방법이다. 모든 것이 빨라졌다. 인터넷은 더 빨라져야 하고 배송은 더 빨라져야 하며 결과는 더 빨리 나와야 한다. 빨리빨리가 미덕이 되고 느린 것은 뒤처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정말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것일까? 속도의 논리에 휩쓸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 쿤데라는 느림에서 속도와 망각의 관계를 이야기했다. 빠르게 움직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잊는다. 빨리 지나가는 풍경은 기억에 남지 않고 빨리 끝나는 만남은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 반대로 천천히 움직일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기억한다. 느린 산책, 긴 대화, 여유로운 식사. 이런 것들이 우리 기억의 보물이 된다. 현대 사회는 시간이 곧 돈이라는 논리로 움직인다.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곧 효율성이고 효율성이 곧 성공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에는 함정이 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우리는 정작 시간의 질을 희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를 들어보자. 빠른 음식은 시간을 절약해주지만 천천히 요리하고 함께 나누어 먹는 식사의 의미는 줄 수 없다. 빠른 소통 메신저, 이메일은 효율적이지만 긴 시간 함께 앉아 나누는 대화의 깊이는 대체할 수 없다. 빠른 이동 자동차, 비행기는 편리하지만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는 여행의 즐거움은 다른 것이다. 느림의 철학은 단순히 모든 것을 천천히 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시간을 소비하는 대상이 아니라 경험하는 과정으로 절약해야 할 자원이 아니라 음미해야 할 선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슬로우 푸드 운동은 이런 철학의 좋은 예다. 빠른 음식 문화에 저항하며 지역의 전통 음식을, 제철 재료를 천천히 만들어 천천히 즐기자는 운동이다. 이는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관한 제안이다. 속도보다는 질을, 양보다는 의미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 관한. 명상이나 요가 같은 동양의 수행법들도 느림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 빠른 호흡을 천천히 늦추고 바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며 산란한 생각을 차분히 정리하는 과정. 이런 수행을 통해 우리는 속도의 노예가 아닌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천천히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여전히 경쟁 사회에서 살아야 하고 효율성도 추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속도의 논리와 느림의 철학을 조화시킬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은 시간의 이중주를 연주하는 것이다. 일할 때는 집중해서 빠르게 하고 쉴 때는 온전히 천천히 하는 것. 업무에서는 효율성을 추구하되 관계에서는 여유를 갖는 것. 성과를 위해서는 속도를 내되 성찰을 위해서는 멈출 줄 아는 것. 또 다른 방법은 마음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몸은 바쁘게 움직여도 마음은 고요할 수 있고 일은 빨리 해도 정신은 여유로울 수 있다. 선승들이 쏜살같이 움직이되 마음은 고요하다고 말하는 경지가 바로 이것이다. 중요한 것은 속도에 대한 선택권을 우리가 갖는 것이다. 상황이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해서 빨리 할 때는 빨리 하고 천천히 할 때는 천천히 하는 것. 시간의 흐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춤을 추는 것. 느림의 철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주체성의 회복이다. 시계가 명령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요구하는 시간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시간의 노예가 아닌 시간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순간들은 시간을 멈추게 한다. 사랑에 빠진 순간, 아름다운 예술작품 앞에 선 순간, 깊은 명상에 잠긴 순간, 자연의 웅장함에 압도된 순간. 이런 순간들에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잇는다. 몇 초였을지도 몇 시간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영원처럼 느껴진다. 이런 경험을 철학자들은 영원의 순간 또는 시간의 초월이라고 불렀다. 플라톤은 이를 영원한 현재라고 표현했고 스피노자는 영원의 상 아래서부 SPCI, ATRNITATIS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했다. 이들이 말하고자 한 것은 시간을 초월한 차원이 존재하며 인간은 특별한 순간에 그 차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음악을 들어보자. 아름다운 멜로디가 흐를 때 우리는 시간의 경과를 의식하지 않는다. 음표들이 하나씩 지나가지만 전체 멜로디는 하나의 완결된 경험으로 다가온다. 과거의 음표들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현재의 울림 속에 살아있고 아직 오지 않은 음표들은 이미 기대 속에 존재한다. 음악을 듣는 순간 시간은 더 이상 연속적인 흐름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현재가 된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사랑의 순간에는 과거와 미래가 사라진다. 과거의 상처도 미래의 불안도 모두 지금 이 순간의 사랑 앞에서 의미를 잃는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 순간에 영원히 깃든다.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말이 허황된 약속이 아닌 것은 사랑의 순간이 실제로 영원의 질감을 갖기 때문이다. 예술 창작의 순간도 그렇다.
화가가 붓을 들고 캠퍼스 앞에 설 때, 시인이 펜을 들고 백지 앞에 앉을 때, 그들은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난다. 창작의 몰입 속에서 시간은 더 이상 제약이 아니라 재료가 된다.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비전이 현재의 한 점에서 만나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한다. 불교에서는 이를 찰나의 경험이라고 한다. 짧은 순간이지만 영혼의 의미를 담은 경험. 한 송이 꽃에서 우주를 보고 한 방울 이슬에서 무상을 깨닫는 경험. 시간의 짧고 김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이 얼마나 깊고 완전한가이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은 의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억지로 영혼의 순간을 만들려 하면 오히려 그 순간은 도망간다. 이런 경험은 우리가 완전히 현재에 몰입해 있을 때, 자아의식이 사라지고 대상과 하나가 될 때 저절로 찾아온다. 현대인들이 이런 경험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항상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걱정하며 살기 때문이다. 머릿속은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고 마음은 여기저기 산란하게 흩어져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영혼의 순간을 경험하기 어렵다. 영혼 속의 순간을 경험하는 방법은 역설적으로 그런 경험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 대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람과 진정으로 만나며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럴 때 시간은 저절로 깊어지고 순간은 저절로 영혼의 질감을 갖게 된다. 시간을 초월하는 경험은 일상에서도 가능하다. 아침 햇살을 바라보는 순간, 아이의 웃음소리에 귀 기울이는 순간, 따뜻한 차를 마시며 고요함을 느끼는 순간. 이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우리가 완전히 현재에 있을 때 영혼의 문을 열어준다. 결국 영혼 속의 순간이란 시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오로지 현재에만 존재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시간의 노예에서 벗어나 시간의 주인이 되고 유한한 존재에서 벗어나 영혼과 만나게 된다. 시간이 흐르고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해도 이런 순간들의 경험은 우리 안에 영원히 남는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쌓일 때 우리의 삶은 단순한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의미의 축적이 된다. 영혼 속의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될 수 있고 유한한 삶 속에서도 무한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야기의 끝에 다다르면서 우리는 처음 던졌던 질문들을 다시 떠올린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과거는 어디로 가는가? 미래는 정말 존재하는가? 그리고 시간 속에 던져진 우리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확정적인 답은 없다. 시간은 여전히 신비롭고 존재는 여전히 불가해하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과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조금은 더 깊이 있는 관점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시간에 대한 단일한 진리가 아니라 시간의 다층적 성격이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기도 하고 머무르는 것이기도 하며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기도 하고 해방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과거는 사라지는 것이기도 하고 현재 속에 살아있는 것이기도 하며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현재를 이끌어가는 힘이기도 하다. 이런 모순처럼 보이는 특성들이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만약 시간이 단순히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억의 위안도 미래의 희망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시간이 완전히 정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성장의 기쁨도 변화의 가능성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시간의 무게를 느끼는 것은 인간만의 특권이자 고통이다. 동물들은 시간의 흐름을 의식하지 않기에 시간에 대한 불안도 없지만 시간의 깊이도 경험하지 못한다. 우리는 시간을 의식하기에 고통받지만 또한 그렇기에 시간 속에서 의미를 창조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시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까? 첫째, 시간의 복합성을 인정해야 한다. 시간을 단순히 빨리 가는 것이나 느리게 가는 것으로만 보지 말고 때로는 머무르고 때로는 흘러가는 역동적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 둘째, 시간에 대한 주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시간에 쫓기며 살지 말고 시간과 함께 춤추며 살아야 한다.
때로는 빨리, 때로는 천천히 상황과 내면의 리듬에 맞춰 시간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시간의 질적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 모든 시간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어떤 시간은 영원의 가치를 갖고 어떤 시간은 그저 지나가는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영원의 가치를 갖는 시간을 늘려가려 노력해야 한다. 넷째, 시간의 유한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죽음을 부정하지도 말고 죽음에 압도되지도 말되 유한성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제한된 시간이 있기에 우리의 선택이 소중하고 만남이 특별하며 사랑이 절실하다. 다섯째, 시간 속에서 영혼을 발견해야 한다. 매 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영혼의 질감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완전히 현재에 몰입할 때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결국 시간의 무게를 견뎌내는 방법은 그 무게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 속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저항하지도 말고 완전히 맡기지도 말되 시간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시간 속에 던져진 존재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조건이 아니다. 하지만 그 조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다. 시간을 원망하며 살 것인가? 시간을 친구로 여기며 살 것인가? 시간에 쫓기며 살 것인가? 시간과 함께 걸어갈 것인가? 시간의 신비는 완전히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신비와 함께 사는 법은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그 배움 자체가 우리 존재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시간 속에서 그리고 시간을 넘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존재의 의미를 탐구해 나갈 것이다. 지금 이 순간도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당신 안에서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인식은 앞으로 당신이 맞이할 모든 순간들을 조금은 다르게, 조금은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이 긴 여정은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